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 중에서 이 드론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산업도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퀀텀 컴퓨팅, 지구공학 등과는 다르게 드론 기술은 이미 발달 단계를 벗어난 지 오래다. 드론은 이미 군사용, 상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드론은 항공 우주기술, 첨단 소재과학, 로봇공학, 자동화 기술이 융합된 결과다. 드론은 감시 카메라와 의약품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탐색 구조 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폭탄도 싣고 이동할 수 있다. 이 폭탄 이게 살상 무기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드론은 개인이 직접 조종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자동 조종도 가능하다. 이제 원격으로도 조종되고요. 한 번에 여러 개도 날아다닐 수 있죠. 이처럼 드론은 공공의 선을 위한 혁신에서부터 극단주의 의제를 실현시키려는 목적까지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요새 이제 교통으로 대신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데가 이제 미국의 LA인데요. 이 LA에서 공항까지 그저 시내에서 안 막힐 적에는 30분이면 갑니다. 30분. 근데 이건 새벽에 안 막힐 때 얘기고 좀 막힌다 그러면 한 2시간도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비행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가기 위해서는 LA 시내의 한 스테이션에서 정류장에서 공항까지 드론으로 이제 이동시키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막을 올랐다 그래요. 이 교통 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이 서로 지금 누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1세기의 다목적 도구로 자리매김한 드론은 중립적인 기술로 여겨진다. 드론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건 쉬운 얘기죠. 하지만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드론의 설계와 생산, 목적에는 사회적 태도와 선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드론의 존재는 우리가 어디에서 가치를 찾고 진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이런 기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이런 기술의 약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파괴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을 상징한다. 드론의 개발을 이끈 주요 동기는 경제적 가치다. 이거는 경제적 가치는 모든 기술의 이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하겠죠. 가장 이 경제적 가치를 보면 이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지금 당장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전기가 기간 산업이고 이 전기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전기가 결국 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생산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이게 경쟁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이 원자력을 도입하고 많이 활성화시킨 데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이런 원자력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쌌다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지금 방출한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앙이야 이제는.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원자력에 대한 찬반론이 이제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거고 원자력 발전소 치려는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자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이게 한번 가기는 쉬운데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이걸로
활용하고 하는 거는 쉬운데 여기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이 있다. 이게 우리 인류에게 큰 해가 된다고 했을 때 이걸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 위험하다 이거지. 경제적 가치가. 이거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드론도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군대, 경찰, 지방 정부용 드론은 물론 비즈니스용 드론에도 적용된다. 이 드론은 10배에서 50배 정도 더 고가인 군사용 유인 정찰기를 대체하면서 군사 정찰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이게 하여튼 군사용. 옛날부터 우리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발전했다 그러잖아요. 발전했다 이거야. 이게 참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거 군사용으로 쓰니까 이 드론은 비행 훈련 시간을 줄였고 우리 정찰기 하나 무인 정찰기 하나 띄우려면 얼마입니까? 그 가격은 또 얼마고. 그다음에 수백만 달러의 항공기를 소모용 무인 수송기로 대체하면서 잠재적 손실을 없앴다. 상업용 비행 분야에서 자동 조종 기술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우리 심현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교수에 의하면 헬기 조종사들은 일자리를 제일 먼저 잃는 직군이 될 거다. 헬기 조종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까지 헬기 조종사가 10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90명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헬기 조종사 양성하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몇 억 든대요. 헬기는 탑승객들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책임 및 손실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건 뭐 드론 하나 떨어지는데 뭐 드론은 뭐 아무리 고가라 해도 1억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끝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없고 인명피해도 안 생기고. 공장에서 로봇들이 그랬던 것처럼 드론의 자동화 기술은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지금 이제 대체 가능해질 거고, 적어도 지상의 드론 오퍼레이터들이 늘어나며 조종사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 경우 미래에는 드론으로 지역 상공이 굉장히 혼잡해질 수 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택시 대신에 드론을 쓰게 되면 이게 무분별하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중간 크기 이상의 드론은 모니터링 기관이 24시간 관리할 수 있지만 작은 드론은 그렇게 관리하고 추적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드론의 이제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드론은 인간 사이에서 일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용 절감용 직원으로 한때는 실제 사람들이 해왔던 일들을 수행한다. 뭐 여러 가지 정찰, 군인, 경찰 대체할 수 있죠. 드론은 대체될 일자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부각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일자리 문제를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그래서 갑자기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메터넷의 CEO인 이 사람은 드론 산업의 개척자들은 드론은 거대한 변화를 만들 것이며 이에 관련하여 단계별 프로토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작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랩토폴로스에 의하면 상업용 드론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공공안전이다. 공공의 안전. 이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고 사고와 부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항공교통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대응에 관여해야 된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더 큰 관점에서 보자면 국방 관련 정부 부처들은 드론 생태계와 규제를 발전시키고 또한 무인 비행 기기들을 추적하는 데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사이버 보안과 드론의 오동작은 실질적인 위험이다. 이게 참 이 드론의 오동작. 이 드론이 하늘에 떠다니고 있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면은 반드시 무언가를 파괴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드론으로 뭐 촬영하다가 잘못하다가 그 성당을 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망신 당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게 위험입니다. 드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하이제킹 당한 드론, 게다가 이제 드론이 해킹됐다 그러면 이 큰일이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범죄 활동에 드론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이 필요하다. 이제 암호 기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보안 기술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떤 보안 기술이 나오더라도 또 해킹하는 사람들은 또 기술을 풀어내기 때문에 1마일 정도, 1마일이면 약 한 1.6km입니다. 1.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형 및 중형 드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파 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전파 방해, 이게 전자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자전. 전파 방해 기술은 드론으로 혼란스러워진 하늘을 관리하려는 공항 보안팀은 환영할 만한 기술이지만 배달을 방해받을 수 있는 물류 회사들에게는 악몽이 될 것이다. 이제 드론으로 이제 그 피자 배달하겠다 뭐 이런 기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시대니까요. 도시화, 전자상거래, 온디맨드 서비스는 트래픽 모니터링과 관리, 인프라 촬영, 비디오그래피에 대한 지방정부의 니즈와 더불어 드론의 개발을 이끄는 요인이 되겠다. 이 드론의 활용은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는 거겠죠. 드론의 크기는 다양한데 국제 민간 항공국의 규제를 받는 대형 수송용 드론도 있고 개인들이 조종하는 작은 드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는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조종하는 대형의 장거리 드론을 사용하지만 일부 상업용 드론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으며 활동 범위도 제한적이다. 이게 이제 결국은 드론에 이렇게 쓰면 이것도 또 다시 배터리로 가잖아요. 그죠? 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고 충전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가볍고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볍고 한 이 배터리를 또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일 거고요. 여기에 이제 모터가 달릴 거 아닙니까? 모터. 그러니까 이제 이 모터의 힘을 얼마나 강한 모터를 쓸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이제 기술 개발의 한 축이 되겠죠. 드론의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나는 관제 공역과 비관제 공역에서 무인 항공기를 위한 항공교통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제 관리를 해줘야죠. 우리 그 관제탑처럼. 나사는 지난 수년 동안 무인 항공기 교통 관제 시스템 개발에 힘써왔다. 구글과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들 역시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하늘을 인간과 공유하는 측면과 함께 이후 인간을 수송하는 드론 여객기의 기술 발전에도 필요하다. 사생활 보호, 이제 드론 가지고 막 왜 가끔 뭐 나오죠? 남의 집 촬영하다가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촬영 허용, 그다음에 안전. 왕왕 있어요. 드론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드론 멀리 가서 그 요새는 드론이 뭐 예를 들면 이제 1.6km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데 더 떨어져서 시그널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기능이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원점으로 돌아올 적에는 이게 자율 그 주행 모드에서는 이게 가다가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피해가는 기술이 있는데 가다가 이거 시그널이 끊어졌어. 그럼 다시 돌아올 적에는 이 그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냥 갖다 박아버린다고. 몇 명 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조그만 거 괜찮으면 모르는데 이게 떨어지면서 사람을 다치겠다 뭐 이런 건 문제니까 안전.
소음도 그렇죠. 이거 뭐 사람들 조용한데 뭐가 하나 윙윙거리고 날아다니면 기분 나쁘잖아요. 공해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깊은 고민이 없으면 관련 기업들은 대중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드론 서비스의 다양화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종 과정 단계의 솔루션이다.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술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드론 생산 업체들은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이 무인 항공기의 가치를 느끼는 규모 내에서 시장화를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드론을 특정 지역이나 비상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거나 프리미엄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만 사용하게끔 제약을 둠으로써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민들이 큰 충격 없이 충분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랩토 플러스에 의하면 머신 비전, 센서, 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다 장기적으로 드론은 우리의 공생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결국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드론 자체가 이제 활성화될 거다 이런 거고요. 2040년이 되면 클라우드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기술은 서로 협력하여 일하는 드론군을 가능하게 할 거다. 드론끼리 서로 소통하고 학습하며 자율 수송차처럼 새로운 지형을 익힐 거다. 이게 이제 드론을 조정을 하는 거, 뭐 군집 비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많이 연구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늘에서 드론끼리 움직이는 건 더 쉽다는 거야. 실제로 드론으로 가득 찬 세계에는 가능성 넘치는 미래를 만들 것이다. 뭐 좋은 점도 있고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소비자에게 분명 많은 이익이 돌아갈 테지만 그에 따른 대가와 충격도 우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드론은 화물 운반 방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무력 분쟁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바꾼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국제법 교수인 다포 앙칸데에 의하면 드론은 외국인이건 내국인이건 국가가 개인을 처형할 수 있다는 논의에 도덕적 영향을 끼친다. 영화에도 많이 봤어요. 응? 드론으로 통제하고 하는 거. 전쟁 지역이건 민간 영역이건 상관없이 기술이 분쟁 개입의 윤리를 흐릿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영역에서 기술의 역할이 어떤 건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방위를 근거로 살인의 비용을 낮춤으로써 드론은 국가주도 살인이라는 예외적인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예는 전쟁부터 경찰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볼 수 있다. 이는 확고하게 정립된 교전 규칙과 행위의 책임 소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현재 드론 오퍼레이터들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드론이 자동화 무기로서 인간의 도움 없이 이미 식별 알고리즘만으로 표적을 공격한데 된다면 윤리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겠죠. 그죠? 네. 근데 이걸 안 만들 리가 없다는 거지. 이거 군사적으로 정찰하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죠? 복잡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술만을 들여다봐서는 이런 어려운 윤리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 어디까지 허용돼야 되는가? 이걸 이제 이게 문제는 아무리 규제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하냐 이거지. 그게 문제지. 그지? 드론을 사용할 때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회와 집단의 가치에 달려있다. 드론 윤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사회가 구조적 한계를 설정하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위임을 나타낸다. 우리는 이익과 혁신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손익 이상의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만 벌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중소형 상업용 드론에 있어서 대중의 수용성은 핵심적인 요소다. 사회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은 드론 기술을 대중에게 잘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게 교통을 대처하다 보니까 아주 좋단 말이에요. 이 막 교통 혼잡하는데 미국 샥 날아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 너도 나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돈이 된다 그러면 막 서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건지 뭐 이런 것도 서로 논의를 해야 되고,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입장을 우선순위에 두려는 마음가짐을 보여줘야 하며 이는 조직 차원의 전력에서도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생산자에게는 분명히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 이 도덕적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드론의 영향으로 혜택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자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 사례에서도 봤듯이 먼저 이 기업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드론의 영향으로 어떤 고통을 받을 사람들,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없애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적에는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우리 아주 비근한 예로 드론으로 이런 거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청정 에너지다.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 왔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 뒤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다시 돌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술과 인간의 구분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이는 인간과 닮은 로봇이나 합성 유기체 생산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기술과 인간이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그건 그래서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들이 말 그대로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제가 이제 생각할 적에는 이제 이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생활이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가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어? 그때도 잘 살았거든, 행복하게. 그런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 생활 속으로 점점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응? 옛날에 이거 내비게이션이 또 따로 있었잖아요. 또 굉장히 고가였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악도 MP3 플레이어 따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전에는 뭐야? 카세트 플레이어. 이전에는 전축.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어느 순간 MP3로 되면서 플레이어가 생기더니 이걸 다 누가 잠식해버리냐면 스마트폰이 잠식해버렸어. 그러더니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 중에 또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 옛날에는 카메라 하나 있어도 옛날 맨날 얘기하면 그 코닥 해갖고 필름 넣던 카메라 했던 시절에서 이게 디지털 카메라라는 거 나오더니 이게 그냥 스마트폰이 잡아먹어버렸어요. 이것만 그래요? 비디오 카메라도 그렇잖아요. 촬영하는 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오다 보니 이 스마트폰이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 돼 있어. 지금 아마 한 20살 정도 된 정도, 20대한테도 물어보면은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를 서로 아마 잘 모를 거고, 이 스마트폰이 없는 그 생활 이런 건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들은 우리의 신체 속에서 작동할 것이며,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체 속으로 들어올 거며, 우리가 세계와 교류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다음 시간쯤에 한번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이 기술을 녹여서 발전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걸 퇴보하느냐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